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한 달 지나면서 지난번에 올 때보다 되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다행입니다. 상당히 좀 편한 마음에 뵙습니다. 아, 글쎄요.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했었는데 새 인사드리기엔 되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돼 가지고요. 그 지난번에는 어떤 내용을 나누었었냐면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 중국의 옛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보면서 그 사람이 동시대 다른 사람들과 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좀 간략히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좀 기억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고 좀 복잡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고요. 전쟁이 일상화되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식의 길을 찾아보려 노력하고 혹은 고민하는 바람에 다양한 학파들이 출현했던 시대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뭐 맹자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법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텍스트 이야기도 끝에 잠깐 했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혹시 직접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예, 기침 소리가 이제 들리는군요. 예, 그래서 텍스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내 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책이 다시 말씀드리면 총 3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거로 추정되는 거는 앞에 있는 7편, 그리고 뒤에 15편의 외편과 11편의 자편이 있는데, 그거는 후대에 있는 뭐 제자들이 정리했거나 혹은 그를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첨가했거나 그래서 좀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책을 읽을 때 옛 고전이나 옛 텍스트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저는 좀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로는 그게 어떤 시대와 어떤 조건 안에 태어났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직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형태로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총 세 부분을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일부만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총 7편 가운데 거의 한 편에 대해서 한 2번씩 한번 이제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편 가운데 저희가 처음 볼 부분은 소요유 편이라고 하는 편이에요. 소요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어떤 자유라든가 혹은 해방,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사실은 몰랐었는데 소요산이 이소요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그걸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한번 또 왜 이름이 붙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하는 바로는 화담 아시죠? 서경덕인가 맞죠? 그리고 이제 김시습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과 교류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주로 오가던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중앙 정계와 좀 멀었던 이제 시 짓고 향유를 즐기던 사람들이 그 산에 오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또 일설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요라고 하는 이미지는 좀 뭐랄까요, 중앙에 어떤 치고받는 어떤 치열한 다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한번 뭐 도서관에서 펼쳐 보시거나 혹은 그 책에 이제 붙은 다양한 어떤 해설서 같은 걸 보시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꼭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 삶, 편안한 삶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좀 그런 식으로는 읽지 않으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장자의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과연 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유, 특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말 그걸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 그보다는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거로는 그런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양 철학이라고 하거나 혹은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좀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게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 같아요. 뭔가 위안을 주거나 괜찮아, 지금까지 있던 것처럼 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존재로서도 그냥 의미가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뭐 그런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동양학, 동양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또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는 그런 어떤 태도가 현실에 있는 어떤 불평등이나 어떤 문제를 좀 무화시키거나 혹은 지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만나면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거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떠올려 보면 글쎄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좀 뭐랄까요? 문제를 많이 못 느낀다고 해야 될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왜 이걸 이렇게 읽어야만 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습니다. 낯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글쎄요 좀 다른 식의 독해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좀 편하게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밑에 음을 다 달았어요. 네. 다 이게 한 땀 한 땀 만든 자료입니다. 네. 예. 이런 거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한자랑 음을 맞추는 거거든요. 간격을.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넣어가면서 타이핑했습니다. 중간에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아직은 못 찾아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원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을 다 실지는 못하고요. 순서는 흐트러뜨리진 않았고요. 이 순서 가운데 몇 부분이 좀 이제 중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 풀이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풀이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서 원문을 쭉 보면서 장자라는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같이 읽었었는데요. 같이 읽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저는 읽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편, 소요유. 예, 그 내 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편, 외편, 자편이라고 있어서 내 편은 장자라는 책을 딱 펼치면 무조건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내 편이. 그리고 소요유는 편명의 이름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책은 총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편명의 이름 가운데 네 편은 세 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재물론, 뭐 인간세 이렇게 쭉 나갑니다. 세 글자라는 게 조금은 장자라는 책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성을 설명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그 이 장자와 어깨를 견주는 이 시대의 책들은 다 편의 이름을 붙일 때 대부분 두 글자를 떼어서 붙였었거든요. 맹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맹자는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뽑아서 편을 붙였어요. 양해왕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세 글자라는 면이 좀 독특하고요. 좀 차이가 있다면 논어라는 책은 첫 번째 편이 어떻게 되냐면 하기편입니다. 근데 이유는 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어라는 책이 시작할 때 자왈, 하기, 시습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두 글자 그냥 떼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장자라는 책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책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붙였는데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에 나온 어떤 의미를 후대 사람이 누군가가 편집하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이 장자 네 편 소요편에는 소요유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소요라는 표현과 유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서 소요유라는 표현을 만들고,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장자 네 편의 원문을 볼 때는 그냥 괄호치고 읽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명유어 기명위곤. 풀이하면 어렵진 않아요. 북쪽 저 아득한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북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북쪽은 아시죠? 북쪽. 북쪽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북쪽. 춥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북쪽. 척박하고. 그렇죠. 춥고 척박하고. 혹시 오방색이라고 아시나요? 북쪽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검정색. 컴컴하고. 실제로 북쪽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 이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북쪽. 중국 지도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쪽 바다 이렇게 풀었는데요. 북쪽 바다 하면 아마 바로 지도를 떠올리고 북쪽 저 위에 있는 어떤 이제 뭐 북극에 가까운 그런 바다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대 중국인들에게 한 2000 몇백 년 중국인에게 북쪽 바다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면 제 생각에는 상상하기 되게 힘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인에게 바다라고 하는 건 남쪽이나 동쪽에 더 가까웠던 거고요. 서쪽은 어떤 땅이었냐면 중국의 서쪽은 되게 마르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 1년 살았었는데요. 란주라는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우육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본산지. 그리고 우육면이 왜 우육면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쌀을 재배를 못하는 지역이에요. 정말 먼지가 폴폴 나고 스프링쿨러를 24시간 돌려도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슬람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나 양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게 면이 이제 발달하고 그러는데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뭔가 되게 척박한 지역이에요. 북쪽은 어땠을까? 중국인에게 비슷하게 약간 공포를 자아내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쪽 오랑캐들 생각하면 이제 흉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중국 역사에서 북쪽에는 사람이 살기보다는 좀 낯설고 기괴한 사람들이 살고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 지난 시간에 서유기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서유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혹시 아세요? 출발이 이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서유기 서쪽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출발지. 네, 장안. 지금 명칭으로는 장안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시안이라고 합니다. 서안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중국 지도를 보면 상당히 서쪽에 있어요. 당나라 수도였는데 상당히 서쪽에 있는데 제가 있었던 란주라고 하는 데가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장안까지 가면 시안까지 가면 12시간 그 당시에. 그리고 다시 12시간을 타고 가야 란주가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외딴 곳이었는데 사실 그 서유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장안을 떠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낯선 존재들을 만나요. 뭘 만나죠? 서유기에서 낯선 존재들을? 요괴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서쪽 혹은 북쪽에 있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요괴와 같이 낯설고 무섭고 그랬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북쪽 바다라고 했을 때 북쪽은 되게 낯설고 험악하고 뭔가 신비로운 공간이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명, 바다라고 하는 표현. 명자는 원래는 바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뜻이 더 들어있냐면 컴컴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캄캄하다. 그래서 현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주석가들은. 현자 혹시 한자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되게 우리가 외는 데 나오는데. 네, 천자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시작을 해요. 천지현황. 천 하늘은 현 검고 지 땅은 황 누렇다. 그러니까 땅이 누렇다는 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옥한 땅이 누런 빛깔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늘은 왜 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현.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자는 어떤 옛날 사람들 발음을 보면 이걸 거물현이라고 읽지 않고 가물현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컴컴하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걸 경험하시거나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시골에 살았어요.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아서 밤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화장실 가고 그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냐, 후레쉬를 갖고 이렇게 쭉 비춰보면 저희 집에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 저기 막 보이거든요, 조금은. 근데 멀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하늘을 이제 후레쉬를 갖고 이렇게 쭉 비춰본 적이 있어요. 왜 비춰봤냐면 빛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결코 볼 수 없었죠. 왜 그러냐면 하늘은 끝이 없었으니까. 검다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이미지입니다.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컴컴하고 아득하고 까마득한 것. 바다를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바다가 우리가 검은 바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죠? 근데 이 검은 바다라는 게 그냥 새까만 어떤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검다라고 했을 때, 바다 검다라고 하는 건 너무 깊어서 이 깊이를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이라는 뜻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되게 낯설고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 땅에 컴컴하고 아득한 무언가가 있다. 근데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대. 이 물고기의 이름이 곤이라고 한대.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뒤를 읽어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곤지대 부지기기천리야. 예. 곤지대, 곤의 크기는, 곤이 얼마나 큰지는 부지 모르겠어요. 기기천리, 몇 천리가 되는지를 알 수 없겠대요. 어떠세요? 좀 떠오르시나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 물고기. 많은 사람들이 이 장자 처음에 읽으면 고래 같은 걸 떠올리곤 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보다 고래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고래를 본 적이 없지만 바다에 있는 엄청 큰 고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사박물 같은 데 가면 이제 고래 심장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막 아이들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게 막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렇게 동맥이 훨씬 더 넓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는 그런 고래를 의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의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의 크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모르겠다, 몇 천리가 되는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까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풀이한대요. 곤은 무슨 뜻이냐? 사실 곤이라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중국의 다른 문헌을 잘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해요. 근데 주석을 이렇게 달아서 어떤 사람들 이것은 물고기의 알이다. 어떤 사람들 이것은 작은 물고기다.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되게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이 피레미래. 근데 이 피레미가 몇 천리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대. 이게 뭘까? 이어지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위조 기명위붕. 화, 변해서 이것이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대.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 장자 첫 머리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새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뭘 생각했을까요? 날치. 예, 가끔 이제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들이랑 요 문장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치 아니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일단은 물론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되게 낯설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거대한 물고기가 새가 된대요. 이 물고기는 저 깊은 바닷속 깊이에서 뭔지 알 수 없는 존재였는데 또 새가 되는데 당연히 이 새는 어떨까요? 엄청 크겠죠. 붕은 어떤 사람도 이걸 봉황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서롭고 뭔가 신비로운 새처럼 이게 변한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붕지 배 부지 기기 천리야. 붕의 이 날개를 펼친 모습은 몇 천리가 되는지를 알 수 없겠대요. 이게 말이 몇 천리지 사실은 글쎄요. 우리 강산을 몇 천리라고 하죠? 삼천리라고 하잖아요. 고작 삼천리 반도 뭐 금수강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럼 이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이 물고기는, 이 새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뻥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 출발점부터. 저는 이것이 상당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초장부터 지르는 거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샘솟는 어떠한 문학적 어떤 그런 능력들은 장자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기대해 있는 게 좀 큽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겠죠. 이게 뭘까? 대체 이게 어떤 존재지? 이런 상상을 하겠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이비 기익 약수 천지운 시조야 해운즉 장사어 남명 남명자 천지야. 자, 이 물고기가 새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새로 변했는데 새가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냐면 노이비. 이때 노자는 뭔가 화났다는 표현보다는 기운을 바짝 낸다는 뜻이겠죠. 뭔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내서 날아가는데 그 날개는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이 보이더라. 작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새는 아마 구름처럼 아마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조야, 이 새는 해운. 당연히 이 새는 이 바다에서 날아올랐을 때 그냥 날아갈 뿐만 아니라 해운, 바다를 출렁이며 날아가겠죠.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면서 출렁이며 날아가는데 이 새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남명, 남쪽 저 아득한 바다로 날아간대. 이 남쪽 바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하늘의 못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장자의 첫 단락이 끝납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원지방이라고 그래서 하늘은 원,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다는 어디 있을까요? 땅이 네모나면 바다.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다란 육지와 커다란 육지 사이에 있는 커다란 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이 사방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건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세계는 그냥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국에서는 이 바다라고 했을 때 바다를 다스리는 게 누구죠? 왕인데 무슨 왕이 있어요? 바다에 용왕이 있어요. 그렇죠? 서구 신화를 보면 서구 신화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포세이돈 같은 게 있죠. 근데 포세이돈은 어느 바다를 다스리나요? 예? 서쪽? 그럼 북쪽 바다를 다스리는 건 따로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전체로 생각을 했어요. 서구 사람들은 그냥 통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토끼전 같은 거 읽어보시면요, 토끼가 어디로 갑니까? 용궁으로 가잖아요. 용왕이 사는 궁궐로 들어가는데 이 용궁이 어느 바다인지 아세요? 많은 게 남쪽 바다나 동쪽 바다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용왕이 몇 명 있었단 얘기예요? 4명 있었단 얘기예요. 물론 북해 용왕 이런 사람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남해 용왕과 동해 용왕이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그러나 잠정적으로 이 용왕이 나눠져 있다는 건 이 땅에서
바다를 생각했다는 거죠. 바다를 하나의 실체적 공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바깥에 있는 그냥 땅의 어떤 땅에서 설명 못하는 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사해동포. 사해가 무슨 뜻이죠? 사해. 네 개의 바다예요. 사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 사방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네 바다를 통틀었던 거고, 이 네 바다 안에 사는 사람들을 동포다라는 뜻에서 사해동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사해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 거기 뭔가 있을지 모르는 까마득한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독서, 책을 읽었던 선비들이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자들이.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쓸데없으니까. 이 땅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자라는 애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삶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헛된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헛되고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상상을 좀 촉발하고 기묘한 어떤 생각을 촉발하는 이야기긴 하죠. 저는 장자 텍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소유에서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알지 못하겠다. 장자를 읽으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지 못한 것이야말로 삶을 바꾸거나 삶을 새롭게 조망하게 만드는 좀 힘을 갖고 있거든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을 바꾸는 걸, 전폭적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흔히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혁명은 틀 안에 갇혀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후지 다케시라고 일본인 학자가 있는데 이제 한겨레 같은데 이제 기고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가끔은 신호등을 어기라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왜? 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삶에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까 표현을 보려면 서유에 나온 요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밀려들어올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견고한 세계는 네모나게 돼 있어. 그래서 동서남북은 끝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세계는, 지구는 어떠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둥그니까 동쪽과 서쪽이 만나네? 라고 하면 이 세계에 있었던 이런 법칙은 의미가 없겠죠. 사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다른 삶을 살 때는 어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냐면 알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미처 우리가 떠올리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뭔가 다른 어떤 촉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뭔가 혁명을 우리가 언젠가를 기다려야 한다면, 혹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준비가 되는 몸이라면 신호등 지켜서는 그런 삶이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신호등이라고 하는 건 잠깐 만들어진 규칙인데, 일시적인 법인데, 밖에 있어서는 그 법이 통용될까?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유학자들이 싫어했다는 것처럼 어떤 법칙이나 규율, 윤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되 그걸 넘어서거나 좀 다른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의미했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마야, 진에야, 생물지, 이식상취야. 야마는 이제 들판을 달리는 말이라는 어떤 직역하면 그런 뜻이겠지만 아지랑이라고 풀이하겠습니다. 아지랑이나 티끌들은 생물지 이식상취야. 살아가는 생물들이 숨을 내쉬어서 생기는 것들이다. 그 다음 천지창창,
기정색이야.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은 기정색, 그 본디 빛깔이 그런 걸까? 저는 장자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무릎을 쳤어요. 사실 이거는 되게 과학적 질문이거든요. 하늘은 푸른 색깔인가요? 이렇게 지구과학 시간 같은데 배우죠. 하늘은 왜 푸른 빛이죠? 아, 맞아요. 빛의 산란으로. 그러니까 푸르다고 하는 건 거기에 뭐가 쌓여져 있다는 걸 의미하냐면 공기가 두텁게 쌓여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하늘에 아무리 끝까지 올라가 봤자 무슨 색을 발견할 수 없냐면 푸른색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거기다 물감을 칠해가지고 하늘색을 이렇게 쭉 풀어놨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색, 우리가 얘기하는 푸른색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늘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늘은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본디는. 그래서 하늘은 색깔이 계속 바뀌기도 하죠. 1월 1일 날 어떻게 맞으셨나요?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죠. 원래 그냥 집에서 그냥 떡국이나 먹고 그랬는데 1월 1일 뭐 했냐면 저희 이제 해방촌 남산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꼬맹이랑 같이 남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새벽에 컴컴한데 이제 손잡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핫팩 등에 딱 붙이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남산에 사실 그 시간에 사람 없거든요. 원래 한 8시부터 사람이 많아요. 남산 타워 있는데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인들 진짜로 많아요. 근데 이제 없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가지고요. 보통 이제 그 잘 보이는 장소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다 해 뜨는 거 보려고 모인 거죠. 이제 저희 꼬맹이랑 같이 그 남산 선거하겠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겨우겨우 봤어요. 근데 하늘이 보면 컴컴한 색깔에서 보라색을 띠고 약간 무슨 뭐라고 해도 그 주황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쭉 색깔이 바뀌잖아요. 사실 하늘에 본디 색깔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란색이라고 하고 장자가 질문을 던지듯이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의 본디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장자의 질문은 이 질문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이렇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을 담고 있죠. 하늘은 원래 본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고. 조선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습니다. 박지원. 그 여기 오다 보니까 새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보이지 않는 새. 까마귀. 아시네요? 그 박지원이 까마귀를 갖고 쓴 글이 있어요. 이 장제 아마 요 문장에서 아마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박지원이 물어요. 동일하게. 까마귀가 무슨 색깔일까 물었을까 박지원은요. 하늘은 푸른색이 정말 푸르냐고 물었다면 박지원은 뭐라고 물었을까? 까마귀가 무슨 색깔일까? 검은색일까? 흑색일까? 박지원 말을 빌리면 까마귀는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랏 빛깔도 쓸어 있고 때로는 반짝일 때 뭔가 다른 빛깔이 번쩍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디 그 색깔이 그런 색깔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현실과 감각의 어떤 격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이 무소지극야. 하늘이 멀어서 무소지극, 그것이 닿을 수 없기 때문인 건 아닐까? 우리가 하늘을 푸른색이라고 부르는 건 하늘이 본디 색깔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멀고 까마득하기 때문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아닐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시하야 역약시즉이의. 자, 앞에서 무슨 새가 날아갔었죠? 붕이라는 새가 날아갔어요. 장자 표현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데 붕새가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냐면 9만 리를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몇 천리도 사실 까마득한데 9만 리라고 해요. 사실 이 9만 리를 뭐 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9만 리 정말 재어보면 아마 대기권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9만 리를 높이 올라간 이 새가 기시하야, 그 아래를 볼 때도 약시즉이의,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는 그 쌍방간에
닿을 수 없는 격차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래서는 붕세 이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하늘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붕세에 구말리 날아오른 그걸 어떻게 알게 될까? 한편 붕세에겐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 앞에 표현해 놨어요. 사실은요, 생물지지 상취야, 사람들이 숨을 내쉬며 아지랑이가 폴폴 날아다니고 먼지가 폴폴 날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보일까? 저 위에서는 안 보이겠죠. 여기는 어떤 단절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자의 이야기는 좀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만한 어떤 사다리라고 하거나 계단 같은 게 안 보여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들을 테지. 하지만 나는 뭐 장자로 굳이 비교하면 장자 시대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장자의 동시대 어떤 학자들, 다양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다라고 장자는 얘기하고 싶었던 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을 거야. 거꾸로 그러면 또 그 얘기도 말이 되죠. 이 밑에서 있는 사람들, 뭐 그건 이제 장자의 표현이긴 하지만,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 아니 그 바다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장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나도 거기가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장자를 읽어보면 다른 책과 달리 이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읽으면 대단히 막막하다라고 하는 감각을 전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초장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게 우화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후대에 장자의 어떤 이런 식의 언어적 표현을 많이 빌렸던 게 무엇이냐면 중국의 선불교입니다. 불교 가운데 선불교가 있고 또 뭐 선불교는 보통 이제 선이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중시하죠.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또 어떤 불교가 있죠? 선종이 있으면 교종이 있습니다. 교종은 뭐냐면 가르침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긴 교과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정확한 길과 단계와 레벨과 계단이 있어요. 근데 선종은 그게 있냐면 그게 없습니다. 선종의 여러 조사들,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인물들 이야기가 후대에 많이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육조 해능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많이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5조, 그 다섯 번째 조사, 그 다섯 번째 이제 통을 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해능을 만납니다.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어떤 도를 이 사람에 전승해주는 어떤 상징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나는데요. 제자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나는 선생님 밑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행자부터 시작해서, 행자라는 표현 아시죠? 쉽게 말하면 이제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밥도 짓고 쌀도 씻고 나무도 패고 열심히 일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 10몇 년 동안 배웠는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상하게 뭐 또 알지 못한 놈이 선생님의 어떤 법칙을 혹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해서 얘를 정시 후계자로 인정하다니 화가 나죠. 얘는 내가 보기엔 일자무식인데. 그런데 선종에선 그런 이야기들이 부지기수죠. 왜냐하면 깨달음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시간적인 누적이 어떤 무엇인가를 쌓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자의 어떤 이 우화적 특징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깨우쳐야 한다면 그 깨우침의 세계는 이 단절을 건너가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첫 시작부터는 뭐냐면 이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축적해서, 아까 이야기를 표현을 빌리면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어떤 책을 순차적으로 읽듯이, 혹은 어떤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장자를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에 관한 알미, 어떤 깨우침이 정말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어느 순간 어떤 시간의 누적이라든가 노력의 어떤 축적과 무관하게 어떠한 지각이라고 될까요? 어떤 깨우침이나 어떤 감각이 나에게 확 밀려드는 순간들을 막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뭔가 이렇게 탁 열려지거나 찢겨듯이 뭔가가 밀려드는 순간. 요즘에 제가 이제 청소년들과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쓰기는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냐면 뭐 글쓰기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정말 평면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똑같은 걸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갑자기 확 엄청난 도약을 얻게 만드는 게 아닐까? 아까 중국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에겐 언어가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낯선 언어 환경에서 언어를 배워보신 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언어가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나는 맨날 반복하고 있고 똑같은 말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맨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기초회화책에 있는 첫 번째 장에 있는 말을 맨날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친구를 여러 사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없으니까. 3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막. 근데 너무 지겨운데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지, 지각에 관한 그래서 장자의 접근은 육아적 접근과는 다릅니다. 뭔가를 쌓아놔서 우리는 뭔가를 깨우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 축적돼서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이 뭔가 커다란 단절을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 표현이 그래서 상당히 장자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보는 것대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할까? 세계가 있을까? 우리가 보는 대로. 실상 우리가 깨우치거나 알아야 될 세계의 모습은 우리에겐 보이지 않고 어떤 질문들로 이런 어떤 격차로서만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조금만 읽어보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여학구 소지왈. 조는 매미예요. 매미와 비둘기가 소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누구를 비웃을까요? 붕새를 비웃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결기이비 창유방 시즉부지 이공어지 이이의 해이지 구만리 이남위. 매미와 비둘기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붕새를. 나는 결자는 앞에 나왔던 노자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힘을 바짝 줘가지고 날아가는데 어디서 어디로 날아가냐면 매미는 어떻게 날아다니죠? 이 나무에서 나무로. 내가 힘을 바짝 줘갖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비둘기도 그렇죠. 비둘기도 요즘 보면 제가 가끔가 놀라는 건 저희 동네에 사는 비둘기랑 제가 이제 1월 초에 이제 저희 고향에 다녀왔거든요. 고향에 있는 비둘기는 달라요. 맵시도 다르고 날아가는 어떤 폼새도 다릅니다. 요즘 비둘기는 매미보다 못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비둘기는. 어찌됐건 이게 나무와 나무를 날아다니는 존재에 불과한데 시즉 때로는 부지 나무에 이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공어지 땅에 내동댕이 쳐진대요. 저희 동네에 남산이 가까우니까 실제로 매미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진 놈들을 가끔 만납니다. 네, 기어다니는 매미. 얘네는 분명히 열심히 날아가다가 뭔가 길을 잘못 들었던 거나 누구네 집에 붙을려다 떨어졌던 거나 그럴 뿐인데 매미나 이런 비둘기 입장에 생각을 하면 나무에서 나무 옮겨가는 것도 때로는 실패하는데 이런 붕새란 놈은 무엇하러 9만 리를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것도 또 모자라서 뭐 한대요? 저 북쪽 끝없는 세계에서 저 남쪽 끝없는 세계로 넘어간대요. 아니 왜 그 짓을 해?
나는 이것도 뭐 한데 얘는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한편 이 비웃음은 거꾸로 말하면 장자 일부 독자들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자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딱 책을 펼쳤더니 지금이야 독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향유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교양이기도 하지만 옛날 사람에게 독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독서는 취미가 전혀 아니었죠. 옛날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 글을 읽는다는 건 곧 뭐였냐면 짧게는 시험 준비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 보기 위해서? 네,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사실 오늘날의 독서라는 것도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왜 책을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잘 보려고 많이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자라는 책을 딱 펼치면 도무지 어디다 쓸 데가 없거든요. 아니, 난 과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 시험이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주관식 논술 시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의 책,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천하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계책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북쪽 바다, 남쪽 바다, 커다란 새, 커다란 물고기, 몰라 뭘까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냐고. 비웃음하는 거죠. 너 참 되게 한가하게 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이 나무 옮겨가는 것도 힘들고 우리는 때로 이 시험도 못 봐갖고 지금 실패하고 앉아있는데 너는 무슨 구말리니 무슨 저기 천지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니? 실제로 장자 시대에도 장자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유편에 보면 저 뒤쪽에 헷이라고 하는 장자의 친구가 장자에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음에 시간에 그 문장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끌어당기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헷이가 친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를 얻었다. 근데 이놈의 나무는 괴기하게 생겨가지고 벽에 꼬여갖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 나무를 뭐 했을까? 베어버려야 되지 않겠어? 버려버려야 되지 않겠어? 다르게 말하면 매미나 비둘기 같은 사람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책은 버리거나 부서뜨리거나 혹은 시간이 좀 남아야 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장자는 이 문제를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